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septic샷 환자 실제 오더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례입니다. 아침에 간호사님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셨습니다. 김씨 환자분께서 좀 처지시면서 아침을 못 드셨다. 간병인이 깨워서 식사를 드리려고 해도 드시지 못하셨고 아침 바이탈은 120에 60, 하트레이트 95, 레스피레이트 레이트 20, 바디 템퍼러처 37도였다 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김씨 환자분은 70세 남자 환자로 1년 전 발생한 뇌경색으로 배들이 든 상태로 지내시다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발생하여 대학병원 치료받고 2달 전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입니다. 평소 바이탈은 130에 75, 하트레이트 70, 레스피레이트 레이트 15, 바디 템퍼러처 37도 정도시고 평소에는 인사를 드리면 반갑게 악수를 하시는 성격입니다. 즉 환자분은 헤미플레지아가 있긴 하지만은 멘탈은 얼러트 하시고 헤미플레지아가 없는 쪽 팔은 비교적 잘 쓰실 수 있는 상태이셨습니다. 아침 회진 시에 인사를 드려도 눈을 잘 못 뜨시고 인사를 받지 못하시고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어도 헤미플레지아가 없는 쪽 손을 내밀지 못하셨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계신데 어제 저녁 이후로 소변을 보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폴리가 막히거나 꼬인 데는 없는지, 어큐트 유리나리 리텐전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복부 진찰 소견상 소프트하고 머슬 가딩이나 압도멘 디스텐전은 없었습니다. 블레더 디스텐전을 의심할 만한 소견도 없었고, CVA 텐더니스를 의심할 만한 통증 표현도 없었습니다. 흉부 진찰 소견상 타키카디아와 타킵니아가 있고, 라이트 어퍼렁 필드에 랄과 크래클이 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시행한 바이탈에서 110에 60, 하트레이트 105, 레스피레이트 레이트 22, 바디 템퍼러처 37.2도였습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뉴모니아를 의심해야 되겠고 뉴모니아가 진행됨에 따라서 멘탈 체인지가 오고 서서히 바이탈의 변화가 오는 sepsis를 주의하고 의심할 만한 상태까지 진행이 조금씩은 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더 earlier, 더 better, 즉 가능한 조기에 검사와 항생제 투여, 플루이드 투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랩을 시행하면서 하트만 솔루션이나 노말 살라인 300ml 레피드 인퓨전을 시행하였고 뉴모니아에 의한 sepsis 의심하에 초기 경험적 항생제로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RB를 투여하였습니다.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을 투여한 이유는 이분이 3개월 내에 IV 항생제를 쓴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분은 3개월 내에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로 대학병원에서 입원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험적 항생제에서 다제 내성균을 커버하는 항생제 초이스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환자분은 이후에 피부가 발생하셨고 다음 달 나온 랩 결과에서 류코사이토시스와 CRP 증가 소견이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서서히 상태가 악화되면서 펄스 옥시미터에서 오토 세츄레이션이 88%까지 떨어졌고 환자의 BP가 70에서 50까지 떨어지는 즉 sepsis와 septic shock이 진행되는 소견이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마에 얼마 전 폐혈증이 있는 중증 환자의 수행요법에 대한 아주 좋은 리뷰 아티클이 실렸습니다. 폐혈증이 있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과거 진료 지침에서는 초기부터 노말셀라인이나 일렉트라이트 플루이드의 플루이드 로딩을 kg당 30ml, 약 한 2리터 정도까지 레피드 인퓨전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플루이드 로딩을 할 경우 환자에게 수액 과다가 오고 그로 인한 부작용 문제가 더 대두가 됐기 때문에 최근 접근법으로서는 폐혈증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저관료증이 있을 때 그리고 폐혈증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가 디하이드레이션에 의심이 될 때 수액요법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접근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폐혈증으로 인한 저관료증을 의심할 만한 것으로는 멘탈 체인지, 혈압 저하, 소변량 감소, 카필러리 리필 타임의 연장의 증거가 있을 때 플루이드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액을 줬을 때 심박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수액요법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랭크 스탈린 커브를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프랭크 스탈린 커브를 보면 환자가 플루이드가 모자란 디하이드레이션 상태에 있을 때는 플루이드를 투여하게 되면 스트로크 볼륨,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호전이 되지만은 환자가 디하이드레이션이 없는 상태에서는 플루이드를 준다 하더라도 카디악 아웃풋,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 sepsis가 있다 하더라도 sepsis로 인한
디하이드레이션이나 하이포퍼퓨전이 있을 때만 수액 요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액을 투여한 뒤에 저관료의 증거가 해결되거나 환자가 더 이상 수액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수액 과부하의 증거를 보이는 경우에는 수액 투여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단의 필요성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투여하는 수액으로는 과거에는 주로 노마이셀라인 중심으로 투여를 했지만은 몇몇 연구에서 노마이셀라인보다는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인 하트만 솔루션이나 플라즈마 솔루션 같은 것이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같은 엔드포인트의 호전에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서 최근에는 노마이셀라인보다는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p시스 환자에게 하이드록시 에틸 스타치 제제를 사용했을 때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같은 부작용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폐혈증 환자에서는 스타치 같은 전분 플루이드 제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플루이드 리무벌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플루이드 리무벌은 환자가 조기에 IV 안테를 잘 쓰고 하이드레이션을 충분히 해서 환자가 소생 과정과 최적화 과정 단계 이후에 환자가 안정이 되었을 때 그 뒤로는 이제 서서히 승합제를 투여하는 것을 줄이고 서서히 수액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초기 sep시스 환자에서 감염원을 잘 제거하고 IV 안테를 잘 사용했을 때 환자가 소생 단계를 지나 최적화 단계로 가게 되면은 환자의 소변량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환자의 키드니 펑션이 좀 떨어져 있을 때는 소변량이 자연적으로 증가를 별로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뇨제를 투여해서라도 체액 배출을 촉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액의 과부하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환자의 안정화와 환자의 호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액의 과부하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급성 중증 키드니 인저리가 있을 때는 그리고 그때 라식스 같은 이뇨제를 써도 반응하지 않을 때는 신장 대처요법, 즉 CRRT나 투석 같은 것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오더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에서는 바이탈 사인을 8시간에 한 번 정도 체크하게 되는데요. 환자분이 상태가 나빠지면은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는 빈도가 1시간이나 2시간에 한 번 정도로 좀 더 자주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폴리를 넣고 유린 아웃풋을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가 뉴모니아나 sep시스가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혈당이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또 당연히 혈당 체크가 필요한데요. 과거에는 sep시스 환자에서 BST를 더 철저하게 거의 정상에 가깝게 140 미만으로 조절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조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혈당 같은 다른 합병증의 문제가 더 발생하여서 환자의 예후가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최근에는 sep시스 환자에서 BST 컨트롤의 레인지를 100에서 180 사이, 즉 심톰이 나타날 만한 고혈당은 생기지 않으면서도 또 너무 저혈당으로 빠지지 않는 범위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타겟 SpO2는 90에서 92% 이상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ICU 환자나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SpO2를 98에서 100%까지 올리는 전략을 컨저버티브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ICU 환자나 MI 환자 같이 상태가 나쁜 급성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SpO2를 98에서 100%까지 올리게 되면 옥시전에 의한 산소 독성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모탈리티가 이렇게 SpO2를 98에서 100%까지 올린 경우가 모탈리티가 더 증가하는 나쁜 영향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ICU 환자나 MI 환자나 환자의 가 급성으로 나빠졌을 경우에는 SpO2의 목표치를 94에서 95, 96 정도로 컨저버티브하게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벤틸레이터를 달고 있는 ICU 환자의 경우에는 SpO2의 타겟을 90%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제너럴 워드에서의 타겟 SpO2는 92에서 94% 이상으로 하면은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나중 예후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가 급성질환, 뉴모니아나 sep시스로 인해서 베드레스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뉴모니아나 sepsis 같은 급성 질환이 호전된 다음에는 환자가 걸어서 퇴원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 노인 환자에서 3일이나 일주일 정도만 베드레스트 상태가 되게 되면은 환자의 머슬이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살코피니아가 오고, 그로 인해서 뉴모니아나 sepsis가 호전된 다음에도 자기 발로 걸어서 퇴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따라서 급성 질환 상태에 있을 때 가능한 환자가 앉고 서고 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기에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분은 환자분이 처음부터 베드리든 상태이셨기 때문에 앉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되겠고, 환자분이 처음에 입원 전 보행이 가능했었던 경우 같으면은 환자의 멘탈이 돌아올 때까지는 베드레스트가 필요하겠지만은 멘탈이 호전되면 앉는 시간은 느리고, 그 다음 입원 전 보행이 가능했을 경우에는 사이드 레일을 잡고 서는 연습을 하고, 잡고 서는 것이 충분하게 가능하게 되면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보조기 같은 걸 짚으면서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낙상의 문제는 항상 있기 때문에 낙상 주의와 보호자 동행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early 앰뷸레이션의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시행됐던 중증질환 초기에 물리치료, 작업치료, 재활치료를 한 것이 나중에 환자의 예후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즉, ICU 환자에서 급성으로 입원했을 때 가능한 조기에 진정제 투여를 중단하고 환자의 멘탈을 규칙적으로 깨우면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재활치료를 했을 때 그 환자가 더 나은 펑션을 유지하고 선망도 줄고 인공호흡기 없는 일수가 증가하는 예후호전의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조기에 앰뷸레이션을 하고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예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조기에 앰뷸레이션을 하고 조기에 재활치료를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스트로크 발생 하루 내에 아주 조기에 한다거나 ICU 입원해서 환자가 조금이라도 호전되면 바로 즉시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좀 더 적극적인 인터벤션에까지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중환자실에서 기계식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성인 환자에서 아주 조기에 적극적으로 거동을 늘리는 RCT 결과가 작년에 NEJM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 프로토콜에서는 환자의 멘탈을 깨고 조금만 손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움직이거나 하는 것이 조금만 가능하면 가능한 조기에 재활치료를 하고 앰뷸레이션을 시도했었는데요. 이 연구의 경우에는 대조군의 경우에도 ICU 환자의 상당수가 조기에 그 보행이나 재활치료를 실제로 받았기 때문인지 아주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과 컨벤셔널하게 또는 컨트롤 그룹으로 재활치료하는 것 간에 예후에는 별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접근법으로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내과적으로 안정이 되면 즉 환자의 바이탈이 호전이 되고 멘탈이 깨고 환자가 좀 움직임이 가능하면은 72시간, 약 3일 이내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발병 하루 내에 너무 조기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보통 조기 재활치료의 그 목표를 환자가 바이탈이 스테이블해지고 멘탈이 깨고 난 다음 가능하면 한 3, 4일 이내에 재활치료나 앰뷸레이션 같은 것을 시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환자분이 처음부터 아주 심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앉고 서고가 가능하면 좀 더 일찍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디스파지아가 있고 그 환자의 멘탈이 드라우지 스토퍼해졌을 때는 처음에는 NPO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연구 결과 sepsis나 septicshock 환자에서 TPN이나 IV 하이드레이션만을 하면서 NPO 지속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환자의 나쁜 예후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로서는 NPO 기간을 가능한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환자가 디스페이지아가 있으면은 튜브 피딩을 해서라도 조기에 장관뇌 영양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TPN의 경우에는 조기 TPN군과 후기 TPN군을 비교한 RCT 결과
조기 TPN군이 도리어 더 예후가 좀 더 안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TPN의 경우에는 ICU 입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시작을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튜브 피드행 같은 장관 영향은 가능한 조기에 하는 것이 아직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폴리를 넣는 이유는 환자의 유린 아웃풋과 페리페럴 서큘레이션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폴리를 넣게 되는데요. 폴리를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 UTI 발생 위험도 증가하지만은 환자가 서고 걷는데 큰 불편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의 경우에는 처음에 유린 아웃풋 확인을 위해서 넣게 되지만은 환자가 상태가 호전돼서 설 수 있게 되면은 그리고 환자의 유린 양을 굳이 폴리를 안 넣은 상태에서도 제대로 측정할 수 있게 된다면 폴리를 빼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환자는 3달 내 항생제 주사 사용력이 있기 때문에 초기 항생제로 멀티드럭 레지던트 패소젠을 커버할 수 있는 타조시인을 투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뉴모니아에 의한 sepsis가 의심이 되는 상태인데 항생제를 투여하고 초기 플루이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BP가 떨어져서 septic 샥으로 진행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맨 처음 해볼 수 있는 것이 샥 포지션, 즉 패시브 렉 레이징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샥 포지션, 패시브 렉 레이징을 자세를 취하게 되면 비너스 리턴이 약 300ml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자가 디하이드레이션이 동반된 샥인 경우에는 패시브 레이징을 하면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해서 BP가 조금 호전이 되거나 하트레이트가 약간 감소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환자가 플루이드 챌린지를 해서 환자가 실제 플루이드에 따른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그를 위해서는 포터블 에코 같은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제너럴 워드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 환자가 septic 샥 상태에 빠지게 되면 샥 포지션을 취하고 패시브 렉 레이징을 해서 환자의 하트레이트나 BP가 좀 호전이 되는지 보게 되고 하트레이트나 BP가 호전이 된다면 이 환자는 디하이드레이션이 있는 상태로 판단하고 플루이드를 더 주는 것이 1차적으로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하트만 솔루션이나 노말 셀라인 또는 플라즈마 솔루션 같은 크리스탈로이드 플루이드를 300ml 정도 로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루이드 챌린지를 하게 되면 환자가 디하이드레이션이 있는 상태 같으면은 BP와 하트레이트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플루이드를 조금씩 더 주면서 노로에피네프린 같은 승합제 없이 BP가 호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패시브 렉 레이징도 하고 하트만 솔루션 300ml 정도로 로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BP가 90 이상으로 호전이 안 되거나 민 BP가 65 이상으로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는 septic 샥으로 보고 노르에피네프린 플루이드를 조기에 스타트하는 것이 더 좋은 예후를 보여준다는 RCT 결과들이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 플루이드를 믹스해서 주는 초식들은 병원마다 좀 다른데요. 제가 근무했었던 병원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20mg이 들어있는 앰플 3개를 ODW 500ml에 믹스해서 kg당 50에서 60kg 정도 되는 환자 같으면 3에서 3.5ml/h로 70kg가 넘는 경우에는 4ml/h 정도로 스타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초식이었고요. 이렇게 주면서 약 1시간에 한 번 이상 BP를 팔로우업해서 혈압 조절 목표를 SBP 90 이상, 민 블러드 프레셔 65 이상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증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량을 해서 30분 뒤에 바이탈을 계속적으로 팔로우업해서 민 블러드 프레셔 65 이상, SBP 90 이상으로 도달하게 되면 한동안은 그렇게 노르에피네프린 용량을 그 용량으로 유지하게 되겠고 나중에 SBP가 110 이상으로까지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도리어 노르에피네프린을 감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로는 스테로이드 사용이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사용은 인터내셔널한 뉴모니아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직까지는 뉴모니아,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 환자의 경우 스테로이드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몇몇 RCT들의 결과들을 보면 시비어 뉴모니아의 경우에는 메칠 PD 약 30에서 30mg 정도, 그리고 하이드로코티선 200mg 하루 동안의 컨티너스 인퓨전이 좋은 여우를 보여줬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어 뉴모니아의 경우에는 메틸피드 약 30에서 40mg 정도, 그리고 하이드로코티선 200mg 하루 동안 컨티너스 인퓨전 정도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NEJM에 얼마 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시비어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 환자를 대상으로 컨티너스하게 하루에 200mg 정도의 하이드로콜티손을 컨티너스 인퓨전 하게 됐을 때 모탈리티가 호전되는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브그룹 아날리시에서는 여성이면서 특히 CRP가 높은 환자에서 시비어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이면 조기에 하이드로코티선 200mg 정도 하루 동안 컨티너스 인퓨전 하는 것을 약 한 4일에서 6일 정도 지속하게 되면 모탈리티가 호전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메칠 PD 30에서 40, 하이드로코티손 200mg 정도를 투여하는 것은 실제로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환자의 렁 사운드를 들었을 때 휘징이 들린다면은 벤톨린하고 아트로벤트 네블라이저를 사용함과 동시에 메칠 PD 60mg 정도를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초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eptic-shock 환자의 경우에는 플루이드를 적절하게 주고 바소프레서,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바소프레서를 4시간 이상 적절하게 계속 도즈 타이트레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P가 호전되지 않았을 때, 즉 이런 경우를 리프렉터리 septic shock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리프렉터리 septic shock의 경우에는 하루 하이드로코티선 200mg을 50ml 4번 주는 것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컨티너스 인퓨전으로 하루에 한 200mg 정도 주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septic shock 가이드라인에서 주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트레스 얼서 프로필락시스가 또 다른 이슈가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septic shock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 얼서 프로필락시스를 위해서 PPI를 일반적으로 투여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PPI를 스트레스 얼서 프로필락시스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NEJM에 발표된 논문을 보게 되면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있는 ICU 환자를 대상으로 판토프라졸과 플라시보를 줬을 때 90일 사망률에서는 플라시보는 30.4%, 판토프라졸은 31.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판토프라졸군이 사망률이 약간 높은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예측 인하스피탈 모탈리티가 50% 이상인 더 중증인 군에서는 판토프라졸 군에서 90일째 사망률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몇몇 진료 지침에서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위장관 출혈이 의심되거나 또는 현재 상부 위장관 출혈의 과거력이 있거나 그럴 때만 PPI를 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PPI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분이 현재 MPO 상태이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등 어느 정도 위장관을 산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파모티딘 정도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피지컬 에그자임 했을 때 휘징이 들린다면 일단은 엠피릭하게 벤톨린 아트로벤트를 사용하는 것은 무난하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septic-shock 환자 케어에서 또 중요한 것은 베릴리움 케어인데요. 사실 베릴리움 예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접근법은 환자의 환경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간병인이나 일정한 의원이 규칙적으로 환자와 컨택해서 환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낮밤의 조명 차이를 적절하게 하는 것과 밤에 잠을 잘 주무시도록 하는 것, 그와 함께 언더라잉한 메디컬 컨디션을 호전시키고 충분한 페인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충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좀 이리터블한 양상을 보이는 대릴리움 환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환자의 EKG를 먼저 확인해 보고 EKG에서 롱 QT가 없는 경우 같으면은 세로켈 같은 퀘티아핀 제제 조용량을 스타트하는 것은 충분하게 가능하겠고, 또 롱큐티 신드롬 같은 이런 EKG 어버널티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이리터블한 경우 할로페리돌 0.3A, 즉 1.5mg IM 정도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환자의 QT 인터벌이 증가했거나 토사대빵에 다른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아리피프라졸은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아리피프라졸의 경우에는 환자를 재우는 세데이션 이펙트가 적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septic 환자의 실제 오도를 보면서 최근 치료의 경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